네, 안녕하세요. 음식료 유통 담당 조상훈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유통과 이제 음식료 산업의 올해 요약과 내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음식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음식료 업종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곡물 가격은 한 2013년, 2014년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을 거듭해 오면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됐었는데요. 2020년 중반 그리고 말부터 굉장히 좀 급격한 곡물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에는 이제 공급 감소 요인과 수요 증가 요인이 좀 동시에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해 보시면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주요 이 곡물 국가들이 수출을 좀 중단한다거나 좀 기상이변이라든지 작황부진 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 감소 요인이 좀 시작이 됐고요. 수요 증가 쪽에서는 중국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국면에서 중국의 돼지 사육도 수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 증가 요인까지 좀 그 같이 함께 좀 작용하는 그런 식의 곡물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식료 업체들은 짧게는 3개월 그리고 이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비축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제 곡물들이 사실 상반기에는 뭐 이미 이제 비축분을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나갈 무렵부터 굉장히 이제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문제가 없었던 매출 원가율이 2분기에 좀 올라왔고 3분기 그리고 이제 4분기까지 좀 극심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이 이제 음식료 업체들에게는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명분을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보통 한 3, 4년 정도의 사이클을 좀 두고 좀 발생하는 편인데요. 마지막 가격 인상이 2018년 상반기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와는 다르게 곡물 가격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 이런 점이 기업들의 좀 가격 인상에 대한 니즈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가격 인상이 시도가 되었고, 이제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 음식료 업종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핵심 변수로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곡물 가격의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인상 효과의 가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경쟁 강도의 완화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곡물 가격은 저는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선에서 공급 감소 요인 그리고 수요 증가 요인을 동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공급 감소의 요인이었었던 작황 부진이라든지 뭐 기상 이변 혹은 수출 중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곡물들의 재고율, 즉 수요로 이어지지 않고 쌓여 있는 이 재고율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뭐 최근에 굉장히 조금 급격하게 빠지면서 사실 이제 그 실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재차 좀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재고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소맥의 경우에는 4분기에 어떤 그 새로운 곡물에 대한 그 생산량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작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다시 좀 재차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공급 감소 요인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 중국 돼지 사육두수, 즉 수요 증가 요인을 이끌었었던 이 요인들도요.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반등의 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도 이제는 그 돼지의 머리 숫자가 더 이상 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국면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공급 감소 요인 그리고 수요 증가 요인이 좀 동시에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곡물 가격은 재차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인상 효과의 가시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7월, 8월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격 인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 가격 인상 사이클에서 늘 이 코스피 지수를 아웃퍼폼했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점은 음식료 업종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B2B 거래, 즉 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는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조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원재료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에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키고 원재료가 빠진다면 다시 제품 가격도 내려오는 것이 B2B 거래의 특징인데요. 반대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거래에서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데 곡물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한 번 올라간 제품 가격은 내려오는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가격 인상 이후에 곡물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하향 안정화가 되면 큰 폭의 마진 스프레드 개선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시점에서는 늘 코스피 지수를 아웃퍼폼 했다라는 과거의 좀 교훈을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경쟁에 대한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업계 1위 회사인 CJ제일제당이 과거 4, 5년 동안에는 이 매출과 점유율에 좀 집중을 하는 경영 전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으로 좀 선회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업계 전반적으로 경쟁 강도가 조금 완화되고 수익성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에 창궐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역시나 경쟁 강도 완화의 좀 시그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저희 그 당사 매크로 팀에서 그 매크로 변수에 대한 그 점검에 따르면 약 5개 정도의 그 매크로 주요 변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당사 매크로 팀의 가정 하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한다면 2022년 음식료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매크로 변수 중에서도 환율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지만 음식료 업종은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에 노출되는 이 익스포저의 그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원달러 환율과 음식료 업종의 주가 추이는 역외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2022년 음식료는 가격 인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또 경쟁 완화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업종 내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저는 이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의 효과를 조금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오리온을 좀 긍정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리온은 사실 전년 코로나 관련된 기저부담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이 원가 부담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8월부터는 원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9월은 중국, 10월은 러시아에서 가격 인상을 하면서 가격 인상과 원가율 하락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제품 관련 모멘텀, 채널 확장, 카테고리 확장 등 굉장히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업종 내 탑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유통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통업종은 주시장에서 방어주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하지만 전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올해 올해 유통업종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보복 소비라고 하는 신조어가 좀 나타났고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고 대형 M&A가 굉장히 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보수적이었던 유통업종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차 좀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보복 소비라고 하는 신조어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채널별 소매 판매 증감률을 보시면 작년 소매 판매의 어떤 이 채널별에서 소매 판매를 견인했던 채널은 무점포 소매, 즉 이커머스라고 본다면 올해는 단연 백화점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백화점에서 이 명품과 의류 카테고리, 패션 카테고리의 회복이 백화점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유통 업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핵심 변수로 이 오프라인 트래픽의 회복 그리고 이커머스 채널 내의 차별화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오프라인 채널이 이제는 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통 소매 채널, 즉 이 전통 오프라인 채널이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 대한 그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좀 복수로 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오프라인 채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온라인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을 좀 제공받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 홀푸드 마켓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채널에 발을 들였고요. 최근에는 뭐 대규모 분류센터를 짓는다든지 뭐 백화점을 짓는다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월마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픽업을 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조금 선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부진했었던 대형마트들이 이 오프라인 채널을 온라인 채널에서의 어떤 이 온라인 주문 처리를 위한 이 전초 기지로 활용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커머스 채널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즉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사실은 이커머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네이버와 2위 사업자인 쿠팡의 점유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좀 그 근본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좀 이루어서 차별화를 좀 이룩을 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이커머스 채널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좀 이 출혈 경쟁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제 이런 그 차별화에 대한 시도들이 굉장히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당사 매크로팀의 가정하에서는 2022년 유통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앞에서 이커머스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좀 그 채널의 구분이 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너지가 나는 그런 그 기업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마트를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시너지가 창출되는 초입 국면입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이 신선식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프라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신규 사업의 확장성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